안녕하세요. 저희 신랑과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흔히들 연상연하 부부라고 하면 남자가 나이가 많은 쪽을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는 제가 연상이에요. 제가 30에 신랑은 25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물류팀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신랑이었고 앳된 얼굴에 열심히 일을 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20살 중반의 남자애들은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늘 일만 열심히 하고 퇴근을 하면 불이 나게 집으로 가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부서도 다른 신랑에게 이성적인 마음은 가질 수 없었어요. 저희 회사는 매년 연말 소고기집에서 막년회를 크게 하는데 그때는 전 직원들이 회식을 했고 우연히 신랑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신랑은 막년회를 하는 내내 술도 한 잔 먹지 않고 고기만 먹고 있었습니다. 음료수라도 좀 마시면서 드세요. 체해요. 제가 소화능력 하나는 끝내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콜라 옆에 둘 테니까 그래도 음료수 드시면서 먹어요. 체하면 고생해요. 유리컵에 음료를 담아서 신랑 옆에 두었고 신랑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회식이 끝난 이후 쭈뼛거리며 굼뜨게 나가는 모습에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가 생각을 했는데 가장 늦게 나오면서 남은 고기를 주섬주섬 챙기고 있더라고요. 제 동생도 타 지역에서 혼자 자취를 하며 일을 해서 그런지 신랑의 모습이 제 눈에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신랑을 종종 챙겨주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랑은 혼자 자취를 하는 건 아니었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댁은 조금은 이상한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신랑의 말을 들어보면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이혼 후 어머니 혼자 여동생 2명과 신랑까지 셋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장 아닌 가장이 되어 고등학교도 포기한 채 공장에서 일을 했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물류팀 배송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장이 잦은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정사를 들으니 저는 신랑이 더욱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나이 차이가 제법 나기는 하지만 신랑은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은 똑부러지게 하고 저에게는 든든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신랑과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신랑과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가서 저는 처음 밥을 먹은 날이었어요. 진아 씨는 나이가 좀 많은데 어떻게 우리 정훈이를 만나고 있어요? 같이 일하면서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정훈이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아요. 오래 만났다고 들었지만 남자 나이 30은 아직 한창이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진아 씨가 올해 35이라고 했나요? 진아 씨는 결혼이 급할지 몰라도 우리는 아직 정훈이를 보낼 생각이 없어요. 제 말 잘 이해했길 바래요. 밥을 먹고 후식을 준비하러 신랑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헤어지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과 5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 확신이 생겼고 그 부분은 신랑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을 강행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신랑이 어리긴 하지만 저에게는 잘해줄 것 같다고 쉽게 허락을 받은 것과 달리 시댁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고 신랑이 시댁의 가장이니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이 많은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지만 신랑이 시댁의 가장이라 결혼을 반대하는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 전 신랑은 시댁의 월급을 전부 가져다주고 한 달 용돈을 받아서 쓰는 식으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주택 청약 저축이며 단기 적금까지 관리하는 신랑이 새삼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성인이고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건 가족으로 함께 지내고 싶다는 말이에요. 지금 협박이라도 하는 거냐? 그런 말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분은 한 번에 끊으면 부담스러우실 테니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도 양보 좀 해주세요. 결국 시댁은 단 하나의 조건을 내밀었는데 그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으니 신랑이 나중에 결혼을 후회할 수 있으니 결혼식은 올리고 같이 살지만 혼인신고는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고 그 전에는 동거를 하는 형식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조건을 반대하면 결혼식에 참석도 안 하겠다는 강경한 의지에 저희는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아기야 빨리 가질 생각이었으니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결혼 전부터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다녔고 결혼 후에도 늘 혼자 봉사를 하러 다녔는데 시댁은 그 사실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봉사를 하러 갈 때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때로는 학용품을 사가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주제넘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얼마 뒤 시누이 생일이라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고 시누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상품권으로 준비했어요. 20만 원이면 금액도 너무 애매한데 이걸로 뭘 사요? 저 곧 대학도 들어가는 거 모르세요? 네? 아, 뭐가 필요하신데요? 이런 것부터가 너무 센스 없는 거 아니에요? 시누이 생일을 이따위로 때우려고 하네. 이따위라뇨. 준비한 사람 성의가 있는데. 툴툴거리는 시누이는 입을 닫았고 수저를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는 봉사 다니는데 애들이 필요한 건 알고 한 식구의 시누이가 필요한 건 몰라? 하며 시비를 걸었어요. 신랑이 말리기는 했지만 시누이는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며칠 뒤 시어머니까지 전화가 와서 노트북을 사주라고 해서 결국 100만 원이 넘는 선물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는 와중에도 신랑은 이런 집에서 25년을 넘게 살았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시댁 때문에 신랑과 싸우기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신랑에게 답답함을 느끼고 신랑은 신랑 나름대로 중재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 화가 나기도 했고요. 시댁과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서는 신랑도 시댁에 가는 것을 꺼려했고 몇 달을 왕래를 안 하다 보니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 많은 늙은 너를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시댁 식구들이 아주 우습지?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일이 많아서 못 갔어요. 손가락은 부러졌어? 전화는 왜 안 해? 주말마다 봉사는 다니면서 우리 집에는 왜 안 와?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저녁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어디선가 챙겨온 피선지를 집안에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비릿한 냄새가 감돌았고 덩어리진 선지를 보고 저는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가서 개원했어요. 그리고도 화가 안 풀리는지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물건들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며 씩씩거렸고 신랑은 그런 시어머니를 잡아서 말리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로 화가 나야 하는 사람은 편히 집에서 쉬다가 핏물을 뒤집어 쓴 저희 부부 아닌가요? 저도 너무 놀라 소리를 빽 질러버렸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를 잡는다며 바닥에 앉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결국 경찰까지 왔고 저희는 현관의 흥건한 피들을 며칠이나 닦으며 냄새를 없애야 했어요. 더러워진 집을 보며 너무 화가 나는데 신랑은 그런 저에게 안절부절 못하며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번에는 결혼도 했으니 안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이번에는 이라니?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 내가 집의 가장이니까 집에서는 내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싫어했어. 그래서 종종 이런 일이 있긴 했는데 설마 결혼하고도 이럴 줄은 몰랐어. 다음부턴 문도 열어주지 않을게. 미안해.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해줘. 길 잃은 강아지 마냥 덜덜 떠는 신랑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시댁이 신랑을 얼마나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켰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누이라는 것들도 틈만 나면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뭐가 필요하다, 돈 좀 달라, 이걸 안 해주면 오빠가 내 인생을 망치는 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와서 돈을 요구했고 그럴 때면 신랑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보내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단호하면서도 동생이 시누이들에게는 한없이 베풀기만 하는 신랑을 보고 있으니 점점 갑갑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소식은 없었고요. 신랑은 출장이 잦아서 길면 일주일에 5일, 짧으면 하루 이틀 정도 집을 비우게 되는데 그럴 때면 저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신랑이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신랑이 핸들을 적절하게 꺾은 바람에
몸에 충격이 덜해서 가벼운 타박상 정도라고 했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속상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놀란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순간 스쳐간 그 표정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걱정되는 눈빛이 아니라 설레는 표정으로 왔다가 신랑이 인사를 하는 순간 싹 표정이 바뀌던 그 순간을요. 이틀 정도 입원 후 신랑은 퇴원을 하였지만 그 이후로도 신랑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위쪽에서 화분이 떨어진다든지 앞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든지 그런 일들이요. 신랑에게 생기는 이상한 일들 때문에 저도 하루하루 안색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오랜만에 봉사를 가게 되었는데 자주 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봉사를 하는 곳에는 결혼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따로 해두지는 않았는데 저도 심적으로 너무 심란해서 다 털어놨어요. 아유, 진아씨가 고생이 많았겠네. 네, 그보다 정말 신랑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삼재 그런 거 아니겠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맛있는 밥 먹고 푹 쉬면 다 괜찮을 거야. 그러게요. 다음 주는 어디 근교라도 나갔다 와야겠어요. 그렇게 신랑이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친한 삼촌처럼 그 남자 봉사자분과 친해지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도 친하게 지내니 신랑과도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고 이후 저는 신랑이 차를 타고 출장이 잦은 일을 하다 보니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봉사자님이 신랑을 다른 회사에 추천해 주셔서 내근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마침 신랑의 생일이고 제가 일찍 마치는 날이라 깜짝 놀라게 해주려 신랑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책장을 사이로 반대편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었는데 소곤거리는 대화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로 성공해야 돼? 걱정 마. 이번에는 정말 틀림없이 할 테니까. 일단 작업비가 필요하니까 너희는 정훈이 나오면 바로 잡고 이야기해. 응, 근데 요즘 오빠도 예전 같지 않던데 새언니 눈치도 보고. 새언니는 무슨 새언니야? 우리 집에는 그런 인간 없어. 내 말은 안 들어도 너희한테는 살뜰히 하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이번 일이 잘 끝나야 이사도 가고 너희도 하고 싶다는 공부도 지원해줄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잘 돼야 된다고. 알아들어? 알겠으니까 그만 좀 이야기해. 근데 엄마 친구라면서 무슨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야? 위험수당이잖아. 걔만 없으면 우리도 팔자 피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그 사람들과 신랑이 만나지 않게 먼저 전화를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신랑에게 돈을 뜯어내서 또 뒤에서 안 좋은 짓을 할 게 뻔했고 간단히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댁과 멀어지면서부터 신랑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저와 함께 보육원에 봉사활동도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봉사활동이 끝나면 집으로 가기 바빴지만 신랑과 함께 봉사를 하면서부터 다른 봉사자분들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신랑의 이직을 도와주신 봉사자분과는 조금 더 친밀해서 종종 셋이서 나들이도 다니는 사이가 되었죠. 사실 저는 제주도 사람이다 보니 특별한 날이 아니고는 친정부모님을 뵙기 힘들고 시어머니는 제가 의지할 만한 어른이 아니다 보니 그 봉사자분께 어른스러운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야기 같은 걸 하기도 쉬웠고요.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시댁 식구들을 신랑의 회사 앞에서 만났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죠. 너무나 평온한 나날들이라 큰일이 생기기 전에는 이상한 걸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그날은 신랑이 새벽에 밖에 나갔다가 이유 없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이 나게 병원으로 향했더니 응급실에 신랑이 누워있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내분 되세요? 지금 당장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RH-B형인 사람 데려오세요. 빨리 수혈해야 합니다. 네? RH-요? 신랑분 혈액형 모르고 있으셨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요. 그렇게 응급수술이 진행되었고 저는 시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다른 지역에 있다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 RH- 혈액형은 없다고 하며 어떻게 하냐며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렸고 어디든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새벽에 삼촌 갔던 봉사자분께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저희 신랑 좀 살려주세요. 혹시 회사에 RH- B형인 사람 없어요? 제가 정말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서. 진아 씨? 이 시간에... 아니, 거기 어디예요? 내가 지금 갈게요. 여기 병원 응급실이에요.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회사 사람들께 꼭 물어봐 주세요. 내가 RH-B형이에요. 빨리 갈 테니 진정하고 기다려봐요. 그 삼촌분은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병원으로 도착했고 마침 RH-B형이 본인이라고 하시며 지정 헌혈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신랑은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사장님께서는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그 밤중에 소란을 뒤로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시댁 식구들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뺨을 때리셨고 저에게 모진 말을 뱉어냈어요.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아주 난리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이 사람이 간밤에 나가는 바람에. 늙은 구렁이 같은 너 피해서 다니는 거 아니겠니? 내가 용한 점집에 물어보니 얘가 내 아들 잡아먹는 사주라더라. 둘이 당장 헤어져.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내 아들이 지금 저 꼴인데 그런 말이 나와? 처음부터 내가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저는 그렇게 신랑의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1인 병실이다 보니 시댁 식구들은 그 안에서 나올 생각조차 없었어요. 병실 앞에 저는 덩그러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다급하게 의료진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 놀란 나머지 저도 병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의료진들은 신랑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수액도 넣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고 다행히 정상 심박으로 돌아온 신랑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저를 다시 쫓아냈고 저는 걱정이 되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신랑이 얼른 회복하고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병실 안에서 신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없으니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봤더니 두 시누이는 신이 나서 춤을 추고 있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들이었어요. 보험금 7억 수령하려면 사망증명서랑 뭐 필요하다고 했죠? 아니,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해서 내가 다 받으면 돼요. 그냥 미리 알아봐두려고 하는 거지.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설계사님, 내가 밥 한번 살게요. 시어머니는 누워있는 신랑 앞에서 보험금 수령 방법에 대해 물어보고는 두 딸과 함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벌컥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갔고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니 태연하게 신랑 앞에서 보험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차피 수령자는 본인이니 그 돈을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본인 배로 낳은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거 보험 사기죠. 신고할 거예요. 이게 무슨 보험 사기야. 정당한 절차인데.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이건 아니죠. 어디 증거라도 있니? 그리고 어찌되었든 내 아들이고 넌 그냥 동거녀야. 그 순간 저는 휴대폰에 녹음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몇 달 전 카페에서 신랑에게 돈을 빌려 음모를 꾸미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차로 치면 된다. 어차피 대포차니까 상관없다. 깔끔하게 하는데 뒤탈이 없다. 어차피 우리 가족도 아니다 등등. 그리고 좀 전에 동영상으로 찍은 보험금 청구 내용도 연속으로 틀었더니 시댁 식구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를 밀치는 시누이 때문에 저는 휴대폰을 놓쳤고 그 순간 제 뒤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당신이야말로 이게 무슨 얘기야? 보험 사기?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리고 왜 우리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당신 어제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었다며? 근데 지금 며느리는 밖에 보내두고 이게 무슨 볼성 사나운 짓이야? 내 인생 그만 망치고 나가. 나는 볼 일 없으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소란을 부려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저는 신랑의 아버지와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혈을 해주고 가신 그 삼촌 같은 봉사자분이 신랑의 아버지일 거란 생각은 정말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있으니 신랑의 아버지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시 큰돈이 필요해서 신랑의 친아버지에게 접근 후 아기를 가졌고
결혼을 핑계로 큰돈을 갖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임신한 그 몸 그대로요. 이후 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나중에야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친아버지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니 시어머니께서 뱃속에 있던 본인의 아이를 혹시 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보육원에서 몇십 년째 봉사를 하고 있으셨대요. 혼자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요. 그리고 신랑이 걱정이 된 나머지 병문안을 왔는데 거기서 딱 시어머니를 마주치면서 그동안 엮여있던 일들이 다 풀리기 시작한 거죠. 혈액형으로 보아 신랑은 봉사자분의 친아들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지 신랑은 언제나 두 딸과는 다른 대우를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순간에도 돈을 벌어줘야 하는 아들이 독립을 하게 되니 놓아주기 싫었고 제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금 관련 소송을 할까봐 혼인신고도 못하게 막은 거예요. 제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 친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어떻게 나서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신랑은 깨어났고 한 달 정도 입원 끝에 퇴원을 했습니다. 몸은 이제 괜찮은 거야? 응. 그보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엄청 소란스럽던데. 아, 그게 들렸어? 그냥 어렴풋이 들린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신랑에게 사고 이후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신랑은 곧장 시댁을 보험 사기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인교사죄를 포함하여 징역을 살게 되었고 두 여동생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별다른 처벌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시댁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되었고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돌고 돌아서 만난 친아버지와 신랑은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아버지는 혼자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었고 그마저도 다른 보육원이나 요양원에 식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 아버지와 아들은 그 모습이 참 많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는 일 그리고 다정한 성품까지도요. 몇 년 후 저는 40의 나이로 귀한 늦둥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임신 후 신랑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본인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의심이 많았지만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늦게 맺게 된 가족의 인연이지만 시아버지도 점점 저희 가족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올 여름에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함께 1박 2일로 여행도 다녀오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픈 손가락 같던 신랑이 이제는 든든한 버팀목 곁에서 부모에게 받는 사랑을 느끼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가정 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